60세 이상이라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를 매일 먹어. 단백질은 충분하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고기만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고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이 오히려 노인 근육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고기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함께 따라오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반면 식물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립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노년층은 10년 동안 근육 손실 속도가 약 18%나 느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몸 전체의 단백질 순환 시스템을 바꾸는 결과였습니다.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물 단백질은 천천히, 오래 작용합니다. 고기처럼 빠른 포만감 대신 장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생과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 타는 장작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불을 지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고기가 최고지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3가지 식물 단백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이미 수많은 임상 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었고 저 역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물이 고기보다 강력하게 근육을 회복시키는지 또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흡수가 극대화되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 3가지.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작지만 강력한 초록콩,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완두콩.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근육 회복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은 헬스 트레이너들보다 의사들이 먼저 완두콩 단백질을 추천할 정도로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두콩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고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죠.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고기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두콩 단백질은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장내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특히 완두콩에는 근육 합성의 핵심 아미노산인 아파, 류신, 르치네과 혈류를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르기닌, 알기닌에 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단백질 합성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두콩 단백질 20아속을 12주간 섭취시켰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특히 하체 근력이 12%나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단백질의 종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한동안 완두콩은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은 완두콩 기준으로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물로 끓이면 단백질이 희석되죠. 하지만 건조 완두콩을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닭가슴살의 80% 수준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데 왜 완두콩을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바로 식감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퍽퍽하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스프 형태로 드세요. 삶은 완두콩을 믹서에 갈아 미음처럼 드시면 위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달걀 흰자와 섞어 조리하세요. 식물 단백질과 동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상호 보완적 아미노산 구조가 만들어져 근육 합성이 2배로 증가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 1컵의 완두콩 쉐이크. 혈류가 확장될 때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므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만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나? 일부 연구자들은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 A의 함량이 고기보다 낮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좋은 사람에게는 식물 단백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단백질만이 아니라 소화 환경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완두콩 단백질은 혈관에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아르기닌이 일산화질소, 노 생성을 도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결국 근육과 혈관은 함께 회복됩니다. 이것이 고기 단백질이 따라올 수 없는 이중 효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육은 평생 회복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단지 그 연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기에서 완두콩으로. 그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힘을, 허리의 균형을, 손끝의 힘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식물, 렌틸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두콩이 근육을 살린다면 렌틸콩은 혈관을 깨우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피가 흘러야 합니다. 바로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렌틸콩 안에 숨어 있습니다. 렌틸콩은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의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이가 들어 막히기 쉬운 혈관을 조용히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맑아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길이 막혀 있다면 영양은 도착하지 못하고 피로만 쌓이죠. 렌틸콩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혈색소의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혈과 산소 부족이 찾아오면 근육은 금세 약해집니다. 그러나 렌틸콩 한 컵이면 하루 철분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위산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결국 피가 끈적해집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은 이 수치를 높이는 반면 렌틸콩은 이를 낮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렌틸콩의 단백질이 근육보다 혈관을 먼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렌틸콩을 주 5회 섭취했을 때 단 8주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하고 혈압이 평균 7mm랑 내려갔습니다. 심장 부담이 줄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강화됩니다. 즉, 혈관이 먼저 건강해져야 근육도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은 글루타민산, 글루타믹 애시드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은 뇌와 신경의 피로를 완화해 근육을 움직일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회로를 복원하는 재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렌틸콩은 하룻밤 불려 삶은 후 죽이나 밥에 섞어 드세요. 소화가 편하고 맛이 부드러워 거부감이 없습니다. 둘째, 완두콩과 함께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두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서로 보완되어 근육 합성이 빨라집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렌틸콩에는 피틴산, 패틱 애시드, 이 만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림과 조리 과정을 거치면 피틴산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즉, 잘 삶고 씹어 먹기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콩은 가스가 차서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렌틸콩은 콩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스를 거의 만들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권장됩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의 세계에서 혈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도로를 막지만 렌틸콩 단백질은 도로를 닫습니다. 깨끗한 길 위로 완두콩 단백질이 근육까지 흘러갑니다. 이 두 식물이 만나면 몸 안의 순환이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단백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단백질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곡물 퀴노아입니다. 이 식물은 단백질 구조 자체가 달라 의사들이 자연의 완전식품이라 부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식물 퀴노아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퀴노아는 안데스 산맥의 혹독한 기후에서 자라는 곡물입니다. 고대 잉카인들이 신의 곡물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단순한 곡물이 왜 지금 의료계에서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퀴노아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식물 단백질은 이 중 몇 가지가 부족하지만 퀴노아는 예외입니다. 달걀, 우유와 나란히 서 있는 유일한 곡물이죠.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아미노산 하나가 전체 단백질 합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계 부품 하나가 빠지면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퀴노아는 이런 결핍을 메워줍니다. 근육이 실제로 자랄 수 있는 완성된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퀴노아 단백질은 식물 중 유일하게 노인성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이외에 직접적인 예방 효과를 보인다.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8주간 매일 퀴노아 5식을 섭취한 결과 하지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13% 증가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비슷한 칼로리를 제공했지만 근육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퀴노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죠. 그 결과 인슐린이 안정되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퀴노아를 외국 곡물, 낯선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밥에 섞어 드세요. 흰쌀의 단백질 부족을 보완하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둘째, 죽이나 스프에 넣으세요. 익히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서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아침에 한 스푼의 퀴노아 미숫가루,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장시간 에너지 유지에 좋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이는 무게 대비 비교의 착각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의 양보다 질이 다릅니다. 즉,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단백질 효율 지수 PER는 달걀의 85.29%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퀴노아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퀼체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완두콩이 근육을 만들고 렌틸콩이 혈관을 열고 퀴노아가 그 둘을 연결합니다. 세 식물이 함께 작용하면 고기보다 더 오래, 더 깨끗하게 근육을 지탱합니다. 이제 세 가지 식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식물 단백질 조합 공식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알아도 몸의 피로가 줄고 근육의 회복이 2배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식물을 살펴봤습니다. 완두콩, 렌틸콩, 그리고 퀴노아. 각각의 단백질은 훌륭하지만 진짜 힘은 함께 먹을 때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도 식물 단백질은 조합될 때 아미노산 구성이 완성되고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질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단백질을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완두콩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퀴노아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류신이 적습니다. 렌틸콩은 철분과 엽산을 공급해 혈류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 끼 단백질 플레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완두콩 한 줌, 점심에는 렌틸콩밥, 저녁에는 퀴노아죽. 이렇게 하루 3번을 나누어 드시면 몸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폭식하듯 고기를 먹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습관이 근육 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세요. 식물 단백질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토마토, 귤, 키위 같은 비타민C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해 한 끼에 색깔이 다채로울수록 단백질의 힘이 강해집니다. 셋째, 저녁보다 점심에 더 많이 드세요. 나이가 들면 밤에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대사가 느려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 무렵 근육의 활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넷째, 조리법을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식물 단백질의 가치는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튀기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단백질이 손상되고 염분이 혈관을 막습니다.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고기 단백질 식단, 다른 그룹은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조합을 먹게 했습니다. 12주 후 식물 단백질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5% 더 높았고 피로 회복 속도도 1.5배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중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은 줄고 근육만 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식물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고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단백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단백질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다 챙겨 먹기 힘들어요. 그럴 땐 간단히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밥 대신 퀴노아밥, 반찬 대신 렌틸콩 조림, 간식 대신 완두콩 스프. 단 한 끼의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쌓입니다. 이제 좋은 단백질 조합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의해야 할 조리법과 습관입니다. 좋은 단백질도 잘못 다루면 쓰레기 단백질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질을 망치는 조리 습관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식물, 단백질이라도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이 손상되면 몸은 그것을 영양소가 아니라 쓰레기 칼로리로 인식합니다. 먹었는데도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친 가열입니다. 콩이나 퀴노아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파괴되어 아미노산이 서로 엉깁니다. 그 결과 위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부산물은 염증을 일으키고 장벽을 손상시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튀기거나 굽는 조리법입니다. 고기뿐 아니라 콩도 기름에 튀기면 산화단백질이 형성됩니다. 이 산화단백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근육 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는 age,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라고 부르죠. 즉, 단백질이 당분과 결합하면서 생기는 노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양념입니다. 간장, 설탕, 소금,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는 단백질의 흡수를 늦추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금이 많으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대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삶거나 찌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세요.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살짝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불을 끈 뒤 간을 하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간장이나 소금을 넣으면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식힌 뒤 간을 하면 맛도 부드럽고 흡수도 좋아집니다. 셋째,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세요. 볶을 때 소량의 물로 조리듯 조리하면 단백질의 손상 없이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요리의 온도가 단백질의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80도 이상에서 단백질 구조는 불가역적으로 변형됩니다. 즉, 한번 잘못 익히면 다시 원래의 단백질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특히 식물 단백질은 섬세해서 작은 열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죠? 그럼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익히지 않으려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과 온도의 조화입니다. 콩은 10분, 퀴노아는 12분,
렌틸콩은 15분 정도 삶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학과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같은 단백질량의 두유를 나눠주되 한 그룹에는 뜨거운 두유 90도, 다른 그룹에는 미지근한 두유 45도를 제공했습니다. 8주 후 근육 합성 효율을 비교했더니 미지근한 두유를 마신 그룹이 22% 높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습니다. 단백질은 단지 양이 아니라 온도와 형태가 흡수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식은 의약품과 다르지만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도 잘못 다루면 힘을 잃습니다. 먹는 방식이 몸을 만든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물 단백질과 정반대에 있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 즉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고기 팔스 탄수화물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봅시다. 밥 한 공기에 고기 반찬, 김치, 그리고 국 한 그릇. 겉보기에는 완벽한 한 끼 같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이야말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몸에는 더 치명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소화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단백질이 윗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패와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장벽을 자극해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슐린 반응입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근육으로 들어가야 할 아미노산을 오히려 지방세포로 끌어들입니다. 즉,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노화센터에서 진행된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매일 고기와 밥을 함께 먹는 고령자는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낮고 근육 감소 속도는 1.8배 빨랐습니다. 반면 고기 대신 콩 단백질을 밥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종류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선택하고 단백질을 밥과 동시에가 아니라 15-20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밥 대신 채소나 두부를 곁들이세요. 섬유질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년기 근육 유지에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가?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최신 연구는 부분 분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즉, 한 접시 안에 다 담기보다는 소량씩 순서대로 나누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위장의 탄력과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순서 조절이 단백질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습관의 리듬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밥과 반찬을 함께 삼키기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씹은 뒤 밥을 한 숟갈. 이 리듬이 몸의 효율을 되살립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고기와 밥을 함께 먹는 일반식, 다른 그룹은 고기 식사 후 20분 뒤에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자의 그룹은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했고 혈당 변동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의 영양소입니다. 음식의 조합 하나로 근육은 자라고 혹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식탁은 더 이상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교묘한 함정을 다룹니다. 단백질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 바로 단백질 피로, 즉 보충제 남용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제가 자주 목격하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면 챙길수록 왜 더 피곤해지는지 그 역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보면 아침엔 단백질 쉐이크, 점심엔 닭가슴살, 저녁엔 두유. 얼핏 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높고 소화 효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피로, 즉 단백질 과잉 섭취로 인한 역효과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질소, 화합물과 암모니아는 간과 신장에서 해독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로감과 두통, 식욕 저하가 찾아옵니다. 몸은 단백질을 더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해독이 따라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개요대 노화의학연구소는 65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량과 피로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8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피로 호소율이 2배 높았고 간 효소 수치가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즉,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한 컵이면 근육이 바로 자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제 속 단백질은 대부분 가수분해 처리된 분리 단백질, 아이솔레이티드 프로테인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지만 그만큼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이러한 급속 흡수가 간 피로와 탈수를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조용입니다. 즉, 식사 사이에 간단히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식사 후 단백질이 부족할 때 보충하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세 끼 중 한 끼를 보충제로 대체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단백질만 많고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필기라면 하루 90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질입니다. 식물 단백질, 특히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소화가 편하고 간 부담이 적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의 섭취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각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아침이나 점심에 집중하면 근육 합성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밤에 몰아서 먹으면 대부분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낮에 먹는 영양소, 저녁엔 회복을 위한 비타민과 수분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피로는 좋은 의도가 만든 함정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닙니다. 하루 3번, 조금씩 식물 단백질 위주로 나누어 먹는 것. 이 작은 리듬이 간을 쉬게 하고 근육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립니다. 혹시 단백질을 챙기면서도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거나 소화가 더뎌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의 양을 20%만 줄이고 식물 중심으로 전환해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물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식물, 단백질 음료나 인스턴트 두유 속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물 단백질의 진짜 위험, 첨가물의 더 한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 단백질이 고기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 단백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슈퍼마켓이나 TV 광고를 보면 고단백 두유, 단백질 쉐이크, 식물성 프로틴바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들이 오히려 혈관과 간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들에는 단백질 외에도 첨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인공 감미료, 점도를 높이기 위한 유화제, 보존을 위한 인산염과 합성향료. 이 물질들이 장 속의 좋은 세균을 줄이고 흡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단백질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찌꺼기로 남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 인공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 높고 간 효소 AST, ALT가 1.3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을 챙긴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간이 해독하느라 더 피로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공 단백질의 형태입니다. 식물 단백질을 고농도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열과 화학 처리가 반복되면 아미노산 구조가 변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트러블, 가벼운 염증, 만성 피로의 배경에는 이런 단백질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물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 영취물이라고 되어 있어도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피하세요. 둘째, 단백질 함량보다 원재료를 보세요. 100% 완두콩 단백질, 렌틸콩 단백질처럼 원료가 명확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두유는 직접 만들어 드세요. 불린 콩을 삶아 믹서에 갈고 면포로 걸러내면 첨가물 없이도 부드럽고 고소한 단백질 음료가 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 단백질이라도 양만 맞추면 괜찮다는 주장과 자연식 외에는 노년기에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몸의 해독 능력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연 그대로가 답이다. 가공 단백질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작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 그건 영양이 흡수되지 않고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거짓 단백질을 구별합니다.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은 편안하지만 인공 단백질 음료는 불편함을 남기죠. 정말 건강한 단백질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식재료에서 나옵니다. 한 줌의 콩, 한 숟갈의 퀴노아, 한 그릇의 렌틸 콩밥.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단백질의 원형입니다. 고기보다 강하고 인공 단백질보다 깨끗하며 몸이 감사하다고 반응하는 단백질입니다. 이제 모든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고 나쁜 습관을 피하는 법을 아셨다면 다음 섹션에서는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바꾸는 것만으로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함께 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시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 없이는 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땐 체격이 좋았지만 70이 넘자 갑자기 체중이 줄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자주 넘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즉 노령이 근육 손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단백질을 챙기기 시작하셨죠. 소고기, 닭가슴살, 달걀, 단백질, 쉐이크까지.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근육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거죠?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고기 대신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를 하루 3끼에 나누어 넣는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엔 완두콩 스프, 점심엔 렌틸콩밥, 저녁엔 퀴노아죽, 그리고 모든 음식은 삶거나 찐 형태로 조리했습니다.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고 대신 브로콜리와 토마토로 색을 더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밋밋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리셨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2kg 늘었습니다. 이게 다 콩 때문이라고요 하며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고기 단백질로는 버티지 못했던 몸이 식물 단백질로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몸이 피로하던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과부하? 였던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병뚜껑을 못 열던 68세 여성,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며 손의 근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던 75세 남성, 퀴노아죽을 꾸준히 섭취하며 3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기를 줄였을 뿐인데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혈관을 회복시키고 세포의 교신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호물질이기도 합니다. 식물 단백질은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효과 대신 깊은 회복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근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식물 단백질 식단은 근육의 부피를 키우기보다 기능적인 근육, 즉 움직이고 버티는 근육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진짜 노년의 근육 회복입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고기가 그립지 않아요. 몸이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되찾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방향 탓이었음을 깨달으신 거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포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식물 단백질은 그 친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초대장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근육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힘이 아닌 삶의 자존심이자 희망의 상징임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근육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독립성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 3가지,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이 세 식물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를 낮추고 흡수의 리듬을 바로잡으며 세포 하나하나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하지만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과 연료에 반응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근육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식물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의 반응이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잠이 깊어집니다. 그건 단백질이 근육만이 아니라 혈관, 신경, 그리고 마음의 리듬을 함께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어제 먹은 단백질이 오늘의 근육이 되고 오늘 먹은 단백질이 내일의 걸음이 됩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근육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10년 뒤에 나를 바꾸는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출처보다 소화력과 혈류의 건강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혈류는 작은 콩 단백질도 끝까지 운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다시 듣는 과정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먹고 천천히 소화시키고 꾸준히 움직이라. 이 단순한 원칙 속에 진짜 건강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하루의 약속입니다. 매 끼니가 치료이고 매 한 숟갈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숟갈의 콩, 한 그릇의 퀴노아입니다. 근육은 우리 안의 작은 불씨입니다. 한번 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식물 단백질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여러분의 걸음과 웃음 목소리를 다시 밝게 비춥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한 걸음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근육을 잃어가는 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근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료와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강한 단백질, 3가지 식물의 힘,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그들은 단순히 영양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쉬게 하고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회복식입니다. 고기처럼 빠르게 불을 내지 않지만 작은 불씨가 오래 타듯 천천히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 3가지 법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양보다 질. 단백질의 양을 늘리기보다 흡수율과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하루의 리듬.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나누어 먹고 저녁에는 휴식을 주는 것. 셋째, 가공보다 자연. 포장지 안에 단백질이 아닌 땅에서 자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단백질이 깨끗하면 다음날 눈을 뜰 때 피로가 덜합니다. 손끝이 따뜻하고 아침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일상을 지탱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식물 단백질은 무엇이었나요? 완두콩, 렌틸콩, 아니면 퀴노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60세 이후의 몸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는 계단을 쉽게 올랐는데 오늘은 다리가 묵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조용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식습관의 함정이라는 것을요.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저녁에는 허기를 달래듯 간식으로 배를 채우는 습관. 이것이 바로 근육을 녹이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몸속 단백질 합성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잘못된 식사 리듬은 그 과정을 스위치 OF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일소금 부족할 때마다 1년 후 다리 근육이 평균 5% 감소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겁다, 기운이 없다, 걸음이 느려졌다. 이런 신호들이 바로 근육이 SOS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먹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점심 이후의 단백질은 회복에 쓰이며 밤늦게 먹는 단백질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즉, 같은 단백질이라도 타이밍 하나로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몸을 무겁게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근육 약화로 병원에 온 72세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보충제를 드셨지만 아침을 거르고 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체내에 남은 노폐물만 쌓였죠.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하자 불과 3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약보다 밥이약이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단백질을 언제 드셨나요? 그 시간이 근육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잃게 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식습관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3가지 함정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을 되살리는 식사 리듬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바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근육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죠.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식습관, 단백질의 타이밍.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많은 양을 섭취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남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끼로 고르게 분배한 사람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사람보다 근육 합성이 25% 높았습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이 되면 몸은 밤새 소비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근육 속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우려 합니다. 그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깎아 연료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 한 숟갈이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점심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낮 동안의 활동으로 손상된 근육세포가 복구됩니다. 반대로 점심이 탄수화물 위주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근육 회복이 지연되죠. 그리고 저녁,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늦은 시간 배가 고파서 단백질 음료나 고기를 먹으면 몸은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근육의 회복 스위치는 밤 8시 전까지만 켜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꺼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근육 손실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단백질 타이밍보다 총량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시간대별로 근육 반응이 다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지만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넘겼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만 쓰이고 근육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 혹은 두유 한 잔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팔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덜 잡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점심에 균형, 저녁엔 가볍게. 이 단순한 공식이 근육을 살리고 기운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조용한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만 아침에 달걀 한 개나 두유 한 잔을 꼭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몸이 먼저 느낄 겁니다. 이상하게 덜 피곤하다, 손끝에 힘이 생긴다. 바로 그것이 근육이 되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 시간표를 바꿔보세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근육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기, 달걀, 생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가볍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더 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귀리, 렌틸콩, 아몬드 같은 식품은 근육을 위한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 속에는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콩 단백질 20아속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근감소증 위험이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보다 콩이 근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흡수율은 높지만
같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아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이 늦게 전달됩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는 속도가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불완전하다는 의견과 균형 잡힌 식단이라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다 보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이 체중은 가볍고 근육은 더 단단합니다. 몸속 염증 수치도 낮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 1에 식물 단백질 2의 비율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가슴살 반쪽, 저녁에는 두부 반모나 두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은 12주 만에 체내 염증 지표 CRP가 20% 감소했습니다. 즉,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화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고기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흡수되지 못하고 피로로 남습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부드럽게 소화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적게 먹어도 잘 흡수되는 단백질. 이것이 노령이 식단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쉬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귀리죽을 드셨습니다. 2달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단백질이 아니라 두부가 약이었네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식탁에 식물성 단백질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아침 한 잔에 두유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모금이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고기보다 강한 단백질, 그것이 바로 식물의 힘입니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금 한 꼬집이 근육의 생사선을 가릅니다. 짠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근육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소금 속 나트륨은 근육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나트륨은 세포 안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 근육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결국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효율도 낮아집니다. 국내 한 노인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글 넘는 70대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수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라면, 심지어 조미김까지. 소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입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의 길을 막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소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칼륨과의 비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근육 속 수분을 지켜줍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같은 음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항상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내 수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짠 반찬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트륨을 줄이고 대신 시금치나 바나나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쥐가 사라지고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짠맛을 포기했더니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는 소금 줄이기만으로도 근육 피로 회복 속도가 30% 빨라진다 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근육은 운동이 아니라 식단에서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둘째, 젓갈, 된장, 간장은 작은 접시에 덜어 쓰세요. 셋째, 소금을 줄이는 대신 미네랄 소금이나 들깨가루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하루 만에 가벼워지고 근육의 탄력은 한결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소금이 그 단백질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는 건 단지 혈압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의 수분을 지키고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국을 덜 짜게 끓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리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껴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짠맛이 줄어드는 만큼 근육은 다시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저녁에 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건강하게 먹다가 밤이 되면 허기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식욕이 몰려오고 결국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가 근육의 적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모든 저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녁에도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근육 회복을 돕고 반대로 넘기면 근육이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3시간 전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때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너무 낮으면 복구 대신 분해 보드어로 전환됩니다. 즉, 저녁 식사는 복구의 에너지를 채워 넣는 과정이죠. 국내 노화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3시간 전에 단백질 20글 섭취한 노인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률이 35% 높았다고 합니다. 단, 그 단백질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나 야식이 아니라 두부, 달걀, 두유,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빠르고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밤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다고 호소하셨죠. 식단을 바꿔 저녁 7시 전에 닭가슴살 50과 삶은 달걀 반 개,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부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밤에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적절한 양이라면 오히려 근육 합성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합니다. 결국 핵심은 양과 시간의 균형입니다. 늦은 밤 폭식이 아니라 잠들기 3시간 전 가볍게 100kcal 이내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면의 질입니다. 단백질 속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입니다. 즉, 저녁에 단백질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근육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숙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과 수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녁을 줄이지 말고 늦지 않게 드세요.
식단을 조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근육의 생리적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라면 대신 두유 한 잔, 과자 대신 삶은 달걀 반쪽. 이 작은 선택이 근육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힘을 바꿉니다. 몸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쉼 없이 일합니다. 그때 당신의 근육이 회복하느냐 혹은 잃느냐, 그 답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아침은 귀찮아서 안 먹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공복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일종의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밤새 에너지를 쓰고 난 뒤 다음 연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 자신의 근육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즉, 단백질 합성이 멈추고 근육이 서서히 분해되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노화대사연구소의 실험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하루 평균 13% 더 빠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 힘이 조금 약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가 쌓여 1년 뒤에는 다리 근육의 1/5이 줄어듭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저장고가 작아집니다. 즉, 아침을 걸으면 몸은 바로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공복은 회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주장과 노년층에는 오히려 근감소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근육이 이미 줄기 시작한 60세 이후라면 단식보다 규칙적인 리듬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 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근육 효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도는 게 다르네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작은 한 끼가 몸의 리듬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아침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침은 단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근육에게 오늘도 일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끊기면 근육은 잠들고 하루 종일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 아침엔 단백질 위주로 달걀, 두유, 견과류 중 한 가지. 이 뒤 20분 안에 드세요. 오래 끓면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3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세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커피 한 잔으로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이 에너지를 잃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 반쪽이라도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근육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건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식탁에 밥, 국, 김치만 놓여 있는 풍경. 우리 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식탁이 근육을 조용히 녹입니다. 밥은 에너지를 주지만 근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흰쌀밥과 국수,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밥만 먹는 하루는 근육을 갉아먹는 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국내 한 대학의 노년대사 연구에서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그룹은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22% 낮고 복부 지방은 18% 더 많았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지방을 늘리는 이중의 함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수화물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 기능을 유지시키죠. 하지만 그 양과 조합이 문제입니다. 단백질 없이 밥만 먹으면 몸은 부족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결국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희생되는 겁니다. 저는 진료 중 한 73세 남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밥을 가득 퍼서 드셨지만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뿐이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기준치보다 30% 낮았습니다. 식단을 바꿔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를 추가하자 단 4주 만에 근육 효소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식사는 똑같이 했는데 힘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근육의 언어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탄수화물 제한은 노인에게 위험하다는 주장과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밥 한 숟갈에 반찬 한 숟갈, 이 단순한 균형이 근육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특히 흰쌀보다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어 드세요.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늦추고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식사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국부터 마시지 말고 단백질 반찬 한 입 먼저, 밥은 그 다음에. 이렇게만 바꿔도 인슐린이 안정되고 근육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는 지금 단백질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점심에 작은 달걀찜이나 콩 반 컵을 더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근육의 운명을 바꿉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밥 위에 단백질 한 입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이 말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습관이죠. 하지만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이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고 피로를 덜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근육 내의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죠. 국내 영양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끼 이상을 커피로 대체하는 60대 여성은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근육 속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근육은 탄력을 잃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물론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혈관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적정량일 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식사를 대체할 때입니다. 이때 커피는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을 빼앗는 자극제로 변합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해요. 그분은 평소 체중이 적당했지만 다리 근육량이 평균보다 15% 낮았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두유 반 컵이라도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혈액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요즘은 다리에 힘이 생기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식사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몸이 반응한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복에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화 효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 회복이 더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깨운다. 단백질이 포함된 작은 식사, 두유, 달걀, 요거트 중 한 가지. 식사 후 30분 뒤에 커피를 즐긴다. 이 순서만 지켜도 근육은 더 이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커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근육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커피는 습관이지만 근육은 생명입니다. 아침에 그 한 잔이 피로를 덜어주는 듯하지만 그 순간 근육은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시기 전 단백질 한 입으로 몸에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해줘서 고맙다. 이 한 모금의 리듬이 근육을 살립니다. 운동 안 해도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단백질 음료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년 근육을 조용히 피로하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근육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공장이 멈춰 있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단백질 보충제를 아무리 마셔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결국 간과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화대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간 효소 수치 상승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 과잉 섭취는 혈중 요소질소 농도를 높여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는다는 주장과 과잉 단백질은 오히려 대사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경고가 공존하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보충제를 식사처럼 마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를 보충제로 대체하면 섭취 비율이 불균형해지고 근육보다는 피로가 쌓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침과 저녁은 거르셨죠.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결과는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소화불량. 보충제를 줄이고 실제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바꾸자 2달 만에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힘이 없어서 보충제를 마셨는데 이젠 밥 먹고 더 힘이 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보존일 뿐 대체가 아닙니다. 하루 총 단백질의 20% 이하만 보충제에서 얻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흡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에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만으로는 이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노년영양학회에서는 보충제 단독 섭취군보다 보충제 플랫 실제 음식 병행군의 근육 증가율이 2.3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보충제는 밥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미 보충제를 드시고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기. 식사 직후나 간식처럼 소량 보충. 하루 2번 이상은 반드시 실제 음식으로 단백질 채우기. 당신의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만 근육은 자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너무 많으면 공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됩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 옛말은 근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근육은 쉐이크가 아니라 밥상 위에 따뜻한 음식으로 자랍니다. 보충제는 선택, 밥은 필수입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근육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회복을 이룬 셈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피로감의 차이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면 식습관을 바꾼 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몸이 덜 피곤하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신호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덜 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근육이 내 몸의 기둥 역할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노인의학회에서 진행한 장기 관찰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3개월 이상 유지한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평균 12% 빨라지고 넘어질 확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류가 좋아지고 두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가 회복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이 단순히 단백질 때문인지 혹은 전반적인 식습관과 수면 리듬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죠.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먹는 양보다 리듬에 반응한다. 즉, 규칙적인 시간, 적당한 양, 바른 조합,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오랜 기간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걸을 때마다 다리가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운동보다 식사 시간을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엔 두유,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 단 2개월 만에 그분의 다리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의지보다 리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네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안정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강해지면 몸과 마음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밤에 잠이 좀 더 깊어졌나요? 걷다가 숨이 덜 차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근육은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근육은 기적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조용히 하루 3번의 식사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작은 속삭임이 바로 희망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이라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 벽돌을 쌓는 에너지와 도구입니다. 즉, 하루 식단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설계도만 남은 집처럼 서서히 붕괴됩니다. 이 균형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노년기의 이상적인 영양 비율은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지방 30%. 이 비율만 지켜도
근육 합성 효율은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식탁을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탄수화물이 60배 70%를 차지합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하루를 버티죠. 그 결과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국내 노인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비율이 하루 총 섭취량의 20% 미만인 노인은 근감소증 발병 위험이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나는 고기 잘 먹는데 왜?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분포였습니다. 한 끼에만 몰아먹고 나머지 끼니는 탄수화물 위주였던 것이죠. 근육을 지키는 균형 식단의 첫 단계는 분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나 달걀,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 요리. 이렇게만 바꿔도 단백질 합성의 타이밍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조정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탄수화물이 적당히 있어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진짜 근육 합성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밥은 절반 공기로, 대신 단백질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면 혈당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질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 즉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이 지방들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노년연구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운동 없이도 근육량이 6개월 후 8% 증가했습니다. 음식의 균형만으로도 근육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유지해야 단백질 대사와 영양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물은 근육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식사량을 늘리지 않고 단지 물 섭취와 식사 구성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두유, 점심 고등어 반토막, 저녁 귀리죽. 2달 뒤 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아요. 몸이 깨어있는 느낌이에요. 균형이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3번의 식사 속 비율을 되찾는 일입니다. 탄수화물은 불을 켜주고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고 지방은 그 벽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리듬까지 안정시킵니다. 기운이 돌고 피로가 덜하며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반찬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 작은 균형이 근육의 생명을 되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지식은 약속일 뿐, 실천이야말로 몸을 되살리는 진짜 처방입니다. 근육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식습관이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렸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리듬을 되돌리세요. 아침을 거르지 말고 단백질을 3끼로 나누어 드세요. 커피는 식사 후에, 짠맛은 조금 덜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보충제보다는 밥상 위의 음식으로. 이 5가지가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계속 줄었죠.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식사부터 바꾸자.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그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습관의 나이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근육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놓치고 있나? 이 질문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순간 우리는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식습관 함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답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다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탁은 약국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손은 스스로를 살리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